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PK 지역이 사실은 섬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섬 같은 곳인데 이렇게 열렬히 지지해 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낫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38%는 나오잖아. 18% 나오는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예? 저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제 정책연구소 단디 발족식 한다고 저보고 내려와서 좀 이렇게 토크 콘서트 사회를 봐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수많은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보고 방송 사회를 보고 했는데 이렇게 참 앞뒤 없는 사회 봐달라는 건 처음입니다. 이거 뭐 딸랑 한 장 주고 정책연구소 발족하는데 사회 봐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 얘기 해다, 저는 뭔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 앉아서 일단 하긴 해야겠는데, 나머지 뭐 두 분은 아까 인사말도 하시고 소개도 하셨으니까 우리 일단은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인사 못했으니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위원장 손혜원입니다. 저 깜깜한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줄 알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왔고요. 제가 혁신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눈다 그래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저격수 한 명 데려왔어요. SBS 12년 차 정치부 기자, 문 대표님 따라다니는 문 대표님 담당 기자 한정환 기자입니다. 너무 아주 유능한 기자인데 마침 같이 오는 길이라 같이 오늘 와달라고. 오늘 조심하셔야겠죠. 네,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저는 정말 갑자기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는 줄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새정치연합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당이 혼란스러워서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구경을 하러 왔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으신 쓴소리 제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말은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은근슬쩍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따라다니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나오셨다 그랬는데 저도 갑자기 손 위원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름다운 여기자 같이 해도 되냐고 토크 콘서트. 그래서 남 기자였으면 내가 바로 반대했을 텐데 여 기자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성적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까칠하군요. 네, 어쨌든 단디 이 정책연구소 발족을 뭐 당연히 축하하는 건데, 오늘 이 방송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에 편집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니까 많이도 들어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이 정책연구소를 만든 목적, 이유 뭡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 전에요, 이 도당 행사에 기자가 참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저 구석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뭐 도당 위원장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남 도당입니다. 이게 단디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는 원래 함께 하고자 했던 건, 앞에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이제 강연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질의응답들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질의응답을 해보면은 제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토크 형식으로 김상곤 위원장님 강연하신 내용을 가지고 좀 궁금한 걸 좀 풀어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의를 질문할 게 별로 없게 설명을 잘하시는 바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질문 있으십니까 하면 대부분 없다고 말하니까 행사가 진행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단디 정책연구소를 왜 만들었냐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을 1월달에 맡았습니다. 1월달에 맡아서 도당을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도당에 이제 당직자가 6명이에요. 이 작가님 혹시 아십니까? 각 시도당의 당직자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모릅니다. 100명입니다. 정당법에 딱 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시도당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도당은 6명입니다. 이 6명이 경남 지역의 16개 지역위원회를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상설위원회까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직자들이 정책이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김영춘 위원장이 이제 5.16도 연구소 고민을 하시길래
같이 준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남이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좀 정책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부산보다는 잘 지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륙도 연구소보다는 5, 6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5, 6대보다 다 단디가 낫다고. 그래서 단디 정책연구소라고 짓게 됐고요. 단디라는 이름은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을 맡으신 경상대 최상한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단디 연구소가 됐습니다. 우리 최상한 위원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기 네이밍 대한민국 최고의 네이밍 전문가가 여기 계시니까 5, 6도가 나는지 단디가 나는지 제가 여쭤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건 제 전공 분야라 뭘 기준으로 단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5, 6도와 단디 중에는 어디가 낫습니까? 오륙도는 그래도 전국적인 그 소통이 되는 이름인데 단디는 여기 아니면 여기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하고만 소통하시려면 괜찮고요. 다른 데서는 전 여기 와서 이 뜻을 알았어요. 단디. 모를 수도 있죠. 네. 네. 모르죠. 사투리 단디는 아니에요? 위원장님 뭐라 그래요? 사투리 아닌 뭐예요? 단디가 뭐죠? 사투리 맞습니다. 사투리 맞죠? 일발화 안 됐어요. 제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네이밍을 하기 때문에 뭐 스페인어, 라틴어까지 되게 중요한 단어는 알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당의 민주정책연구소 이름을 단디로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경남도당 정책연구소고 그 다음에 경남도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영남 지역에서는 단디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게 단디란 뜻이거든요. 근데 단디 정책연구소를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저는 댄디인 줄 알았어요. 이걸 한국말로 쓴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어찌됐든 단디 하시면 됩니다.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위원장님 단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책 개발하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디 정책 연구소를 만든 게 본인의 20대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디 정책연구소가 제 김해월 선거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디 정책연구소에서 담당해야 될 게 개별 지역구의 선거를 하기는 어렵고요. 예, 경남 지역 전체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건지 전체적인 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 공윤건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정책위원장 맡으신 이현진 정책위원장님도 그러니까 뭐 제가 김해월 선거에 나가니까 제 선거를 와서 도와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와서 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위원장을 따로 둔 것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당위원장이 바뀌면은 정책연구소가 도당위원장 바뀌는 데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위원회 제도를 두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쨌든 뭐 10월 달에 있는 고성 군수 선거 또 총선에서 경남을 선거 가장 김해가 뭐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이니까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아깝게 지셨잖아요. 예. 그리고 도지사 선거는 뭐 많이 차이 났지만 요즘에 뭐 그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무상급식 문제도 본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경수 탓일 수도 있죠. 졌으니까. 이겼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잘 진 거 아닌가요? 평가를 자평하시면 선거에서 지는데 잘 지는 선거는 선거는 꼭 이겨야 잘 하는 위로해드린 선거고. 그러니까 작년 도지사 선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디 정책연구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잘 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경남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디 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저는 뭐 다음 총선도 좀 기대가 되지만 그보다는 그다음 대선 17년 대선 그다음에 그 6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계속 매년 있게 되는데 단디 정책연구소의 목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우리 경남의 정권 교체가 저는 단디 정책연구소의 좀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저 중앙당에 계시는 우리 혁신위원장님, 어떤 뭐 사람들은요 다음 총선에서 부산에서 전멸, 경남에서도
한두석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혁신위원장인데 당을 이기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니까. 예, 근데 안타깝게도 혁신위원장은 임시직입니다. 계약직이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예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 공천 룰을 잘못 만들어서 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공천 룰은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산 경남 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 중앙당이 실수를 않고 중앙당이 통합 단결한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통과된 혁신안 공천 룰을 비롯해가지고 본인이 자평하기 아주 대단한 작품이다. 실천만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0년 동안 열심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자기 발전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제 정치 문화적인 한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자기 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계에 달한 면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걸 한번 뛰어넘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혁신안은 바로 이제 기존의 안들을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는 거지 완전히 점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방안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앞으로 이제 담아서 보다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뭐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안은 실패했다. 아주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난리가 났다. 예.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뭐 이제 통합과 단결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혁신안 속에 바로 이제 정체성과 공천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관련되는 사람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각자 분출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이제 혼란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다 공천 못 받을까봐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혼란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요. 정리되기 전에 제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혼란을 극복하려면은 그게 가장 이 혼란이 제일 심해지고 상처도 깊어야 그때부터 아물기 시작하는 건데 고름은 짜내야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당의 모습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으로 더 내려가기 어려운. 저 작년부터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자꾸 뚫고 내려가가지고 이번엔 정말 바닥이겠죠?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당 이제는 좀 다시 일었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들 걱정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막 혼란스러운데 또. 아니 근데 저는 뛰어가서 궁금한 취재하다 게요. 우리 MC 보고 계시는 이 그게 작가님은 말이에요.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당의 팟캐스트 MC잖아요. 네. 우리 당과 어떤 관계십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혁신하고. 저는 새누리당 불확실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이 사회가 아주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집권이 안 되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먼저 테이블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한 10대 1로 싸워야 되니까 여기 한마디 하고 여기 한마디 하고 그런 곳에서 한 35년을 살다가
서울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편이 너무 많아. 그래 이제 TK, PK 지역도 우리 편 좀 많았으면 좋겠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를 좀 흔드는 사람들한테 세게 한마디 했다가 언론에서 막 십자포를 당하더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자분이 저 극심한 혼란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직 총선이 한 6, 7개월 남았으니까 이때 극심한 혼란이 오히려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은 총선 한두 달 남겨놓고 극심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제 싸우기 시작. 이제 지금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의 문제, 이거 뭐 청와대의 기획설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아버지 치는 문제도. 그래서 비박이니 뭐 친박이니,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걸로 아마 계속 싸울 것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는 그때 가서 꽃놀이패를 즐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손혜원 위원장님은 고성에 지금 몇 번째 가셨고 또 오늘 여기 오셨고, 이렇게 PK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제 도전을 좀 좋아하죠. 제가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좀 즐기는데, 저는 뭐 잘 정치권에 이제 처음 들어와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언어도 잘 모르고 이제 이 안에서 돌아가는 일도 잘 모르는데, 고성은 재보선이고 이제 혼자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에너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어렵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성 어떻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성을 지난번 내려가서 1박 2일을 해보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고성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고성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다 그 고성을 살리는 가치예요.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감동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이 발밑에 인삼들, 산삼들이 묻혀 있는데 남의 밭에 도라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방부들이 되게 다 그래요. 자기들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창원하고 이게 마산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고성이 지금까지 이 새누리당이 왔던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그 새 군수님 후보를 한번 도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홍보위원장님께 조심스럽게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을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이번에 고성에 군수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한 번만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만 한번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자문만 해주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셔서 1박 2일 계시더니 이 선거는 이제 내가 책임지고 치른다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려가라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사전에 자문이란 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자봉이에요, 자봉. 자봉 아세요? 저는 자봉이에요. 열정페이. 네. 열정페이 무슨 열정페이, 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열정페이. 열정으로만 하는. 나는.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데, 요즘에 마침 이제 우리 총선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60주년에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일을 좀 했어요. 책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요 로고 이분이 만드셨어요. 책도 이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이제 9월 달까지는 좀 있었고, 이제 10월은 뭐 아직 우리 총선 하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고성 쪽에 한번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부탁으로 온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표님께 내려가도 되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정말 오자마자 저 백두현 후보 명함 만들고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만들고 바로 추진력 하나는 정말 짱인 그런 분 같아요. 근데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고향이 고성이지 않습니까? 또 백 후보하고 친구 사이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초등학교 친구 사이. 고성 초등학교 3, 4, 5학년 같은 반을 3년을 했는데요. 혼자서 반장을 다 해먹더라고요. 어제 그 백 후보가 저희 EJ 방송에 어젯밤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떠서
그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귀향길에 내려가면서 들으시게끔 했는데 그 질문지를 저한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몇 개를 줬는데 거기에 김경수하고 친구다 이거 저거 적혀 있더라고. 그걸 뭐 어쩌라고? 그 질문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일부러. 별로 도움 안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고향 출신 고향이니까 또 친구니까 김경수 또 도당위원장이 바라보는 고성 선거 10월달에 작년 도지사 선거 때 제가 이제 고성이 고향이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는 진주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진주가 득표율이 고성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결과를 보니까 고성이 득표율이 진주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고향 얘기를 하는구나. 고향 까마귀가 괜히 고향 까마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번 고성 선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도지사 선거 때 받았던 득표율을 정확히 지켜내면 그러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성이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꼭 나오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선거 때 31.4%를 얻었던 무소속 후보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누리당, 무소속, 우리당 이 3파전 선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우리당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후보가 결정되기도 하고 했는데 백두현 후보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건 3파전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자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고성군의회 새누리당 의장이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새누리당 후보가 5명인데 그중에 선두를 달리는 1등, 2등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에서 새누리당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후보와 고성군의회 의장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다가는 백두현 후보가 그냥 손 안 대고 kop을 수도 있겠다. 어부질이 여당만 하는 거 새정치민주연합도 처음 해보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고성군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1, 2%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다만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남 지역의 군 선거에 우리 당이 이길 수 있겠다. 우리 당 2번을 달고 나간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본 선거가 없습니다. 질 줄 알면서도 당을 위해서 나가는 선거인데 이번만큼은 진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아침에 고성에 갔었거든요. 우리 김경수 위원장도 오시고 그래서 백두현 후보하고 우리 김경수 위원장 함께 어우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지지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멀리서도 성원해 주시면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혁신위원장이시니까 10월달에 고성 군수 선거에서 이기면 예. 당이 화합되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 부산 경남부터 화합과 통합의 이제 분위기가 일어난다면은 지금의 어려움들이 극복되면서 내년 총선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함께 달려갈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혁신안 가지고서 시비 걸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도가 넘는 그런 이제 표현들, 그런 비난도 한 분들이 있는데 실은 전체적인 이제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하고 실제 국회의원들 모두의 의견도 2차례 이상 이제 수렴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러지를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고요. 그것을 일단 이제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당헌 당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것을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느냐, 집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아까도 지도부가 리더십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문 대표에게 넘기시는 게 아니신가. 예. 문 대표가 처음에 저한테 이제 그 혁신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면서 두 번을 보자겠어요. 두 번을, 한 번은 제가 일이 많다고 하니까 한 번은 밤중에 이제 밤늦게 한 10시쯤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식사는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차를 마시자고 하면서 이제 연달아서 보자고 하시면서, 그때 제가 문 대표한테서 받은 느낌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이제 당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이제 대표의 진정성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문 대표가 저한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제가 또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혁신안과 또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권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 혁신위원회가 최근 한 7년 동안에 6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동안에 혁신위원회가 혁신 작업을 하면은 그걸 제대로 이제 반영하고 집행하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도부가 자주 바뀐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혁신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로 넣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당 지도부가 거기까지를 좀 책임을 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하게 그것까지 하겠다. 그래야 당이 비로소 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실제 열어서 이제 진행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문 대표가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이제 책임을 다 져 오셨다 하는 면에서 저로서는 이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당원으로서 이제 당 대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 단디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아까 이제 새누리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새누리는 이제 갈등 상황에 들어가는데, 근데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혁신안을 만든 것을 제대로 진행시킨다면은 새누리는 이 반이라도 따라오려면 엄청나게 뛰어와야 될 텐데 참 깝깝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발언에 시간 제한 안 됩니까? 책임 떠넘긴 거 아니라는 말씀을 참 길게 하셨어요. 예, 어쨌든 우리 저기 PK 지역에서 10월 고성 군수 선거를 꼭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뭐 4.19도 PK에서 시작됐고 11.6도 PK에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민주화의 성지 같은 곳인데 고성군에서 꼭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군수를 당선시켜줘서 다음 총선에 바람을 같이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고성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다음 총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정당 지지도가 언론에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예. 지금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고성군에서 승리를 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가장 힘든 게, 우리 선거 한 번만 이겨보면 안 되나, 전패 위기 이런 거 한 번만 벗어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힘든 고성에서 이겨낸다면 승리의 아이콘이 되어서 승리의 DNA가 나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다 같은 생각이겠죠. 예, 고맙습니다. 한 번만 이겨보시죠. 한 번만. 네, 이번에는 뭐 느낌이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들의 촉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경남도당 이 단디 정책연구소에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주민 소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 소환 이야기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한 게 요거 하나였어요. 딱 요거 하나였는데 이 얘기 안 하고 제가 앞에서 그래도 한 30분 끌었지 않습니까? 저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이제 경남도당에서 해달라는 말, 주민 소환 문제, 무상급식 문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이제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지금 안 하고 중단하고 있으니까 이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이 작년보다 66배나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수죠. 그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경남 지역 전체가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는가요? 작년까지는 이제 28만 명, 전체 이제 28만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끊으면서 6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1만 명이 이제 무상급식 혜택이 중단이 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교육청 예산으로 그 군 단위의 100명 이하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다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군 지역의 이제 시골 지역의 면 단위 학교만 혜택을 받게 되고 경남이 시 인구가 340만 명 중에 260만 명이 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상급식 얘기를 아마 우리 도당에서 해달라고 주민소환하고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모양인데 이게 진짜가 나타났다는 전국에 다 이 이제 팟캐스트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국 이슈입니다. 네. 근데 전국적 이게 이슈. 참 경남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경남이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걸 또 전국에 대고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이번에 이제 주민 소환을 하게 된 이유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힘을 마지막으로 모아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 소환에 이제 우리 당이 참여하겠다고 한 이후에 실제로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뭐 내년 예산에는 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영남 지역 평균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전보다 한 3분의 1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라는 압박감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옛날처럼 원상 회복시키는 자존심 허락하지 않고 이런 지금 이 소위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경남의 무상급식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국에 경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흐지부지 되는 게 홍 지사의 의도가 성공해버리면 다른 지역의 단체장, 새누리 단체장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남에서 반드시 무상급식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분들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가 지금 나홀로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지 않고 뭐 그래도 어차피 다음에 또 찍어줄 거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 뭐 그런 건데 그러면서 골프 대회 하고 기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래자랑도 했고 노래자랑 하고 나는 정서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개가 찢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무상급식도 물어보친 것도 자기가 지방에 있으니까 자기는 대권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이슈가 안 되니까 계속 이슈를 만들려고 애들 밥 먹는 걸 자기 정치 이용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 소환까지 가게 되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대권 주적급으로 됐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 뭐 생각이야 자유죠 뭐. 저도 내 스스로가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경남도당 내려온 이유도 PK표 얻으려고 지금 제가 내려온 거예요. 그쪽이 훨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엔. 전문가가 가능성이 크다는데 제가. 경남도부터 먼저 이끄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안동이라 혹시 그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그 모두 발언을 할 때 그 무상급식을 흔들면 폐가 망신하는 걸 한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성완종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시되기도 했고 실제로 아이들 밥그릇 문제 흔들면 정말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이걸 경남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에 계신 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좀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9년 이제 경기도 교육감 돼가지고 이제 무상급식 실시를 추진했는데 당시 이제 경기도 의회는 한 85%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깎고 그래서 3번이나 이제 깎였다가 4번째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했던 한나라당 도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65% 정도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이제 서울에서 뭐 오세훈 시장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무상급식 관련 사안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대하면은 그대로 이제 폐가망신한다 하는 사례들이 줄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경남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우리 부산시당에서는 무상급식 문제 생기니까 경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전부 지금은 정치가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줄 몰랐다고 그러고 내년에는 무조건 투표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총선을 내다보면은 오히려 경남 도민들이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는 홍 지사가 트로이의 목마가 될 거다 그렇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심한 얘기였나요? 근데 저분의 당당함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브랜드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그 골프 치는 날 핑크색 티셔츠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 여기에 이렇게 상표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상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버버리도 아니고 폴로도 아니니까 기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쉐르보라고 골프옷 중에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그 제품 중에서도 아주 신상. 그 색깔로 딱 기자들이 못 알아봐가지고. 못 알아봤지. 못 알아봐서 무슨 어디 퓨마 짝퉁인 줄 알았지. 유럽의 골프옷인데 골프옷 중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수입한 것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입고 딱 상표를 넣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티아나요. 근데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브랜드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저분이 상표가 그렇게 선명한 옷을 이렇게 입고 위에 딴 것도 안 입으시고 이렇게 입고 나오셨을까 깜짝 놀랐어요. 눈치 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남 도당에서 견제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근데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떨어졌더라고 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계속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름을 좀 바꾸자. 의무급식으로. 그 들리는 게 좀 이상하다. 꼭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애들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 안 들고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희 손자가 학교 다닌다고 돈 많으니까 중학교 다니면 돈 내, 등록금 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부자 애든 가난한 애든 학교는 중학교까지 무조건 법적으로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급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홍준표 논리는 돈 있는 집안엔 안 모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가난을 증명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시키는 거니까 이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아직은 무상급식이 더 편한데 그 무상급식하고 의무급식하고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무상은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 의무는 뭔가 뭐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해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은 거꾸로 이제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더라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 게 무상급식이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무상의료, 그 다음에 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까지 해서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냐 무상 이건 뭐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재명 라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름은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의무보다는 무상이 훨씬 쉽습니다. 초기에도 그런 이제 용어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의무급식이라고 하면 이제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무상급식화한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이제 무상이라는 게 헌법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속 썼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상급식으로 평정됐습니다.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파색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이제 주민 소환일 텐데요.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어떻게 됩니까? 주민 소환이 이제 서명을 유권자 19세 이상의 유권자의 10분의 1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명을 받은 다음에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되면은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가 이제 그 찬성하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찬성표만 전체 3분의 1을 넘기는 어렵죠, 보통. 예를 들어 70%, 보통 70% 투표율이면 그 중에 50%가 35%잖아요, 전체. 근데 이제 33%를 온전히 투표를 넘는다는 게 지금까지 주민소환이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더군다나 경남같이 큰 단위에서 주민소환을 성공시킨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일 서명에 성공하게 되면 투표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뭐 투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서명하고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고,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주민소환 추진의 목표는 달성되는 거다. 아니 저는 뭐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10분의 1을 서명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 달성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례를 한번 남겨야죠. 이렇게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투표해서 아웃시킬 수 있다는 전례를 한번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가 도와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한테 떨어진 게 없는데. 그래요. 알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반대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하겠다. 또 그런 맞불 운동을 벌였다 그래요? 그게 이제 홍 지사 특유의 갈라치기, 이제 편가르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주민소환만 가지고 쟁점이 붙으면 새누리당 지지자조차도 요즘은 홍 지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소위 이제 꼼수죠. 그러니까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 실제 도민들이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무산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을 동원해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편가르기에 들어간 건데, 저는 뭐 경남 도민들이 그런 꼼수에 넘어갈 그런 정도의 도민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서명운동은 돌입했습니까 지금? 예, 지금 7월 20일경부터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해서요. 서명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명도 중요한데 수의민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환 운동이 어려운 게 아무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서명 받겠습니다 하고 미리 신청해서 그걸 그 승인이 난 사람만 서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의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의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민 모집을 그 주민소환 추진본부에서는 지금 이제 전체 그 2만 명이 목표였나요? 네, 2만 명 목표였는데 지금 그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천 명인가를 넘어섰다고. 그래서 그 주민소환 추진본부에서 그 수의민 모집이 지지부진한 걸 보고 8월 달에 저희 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뭐 야당 출입 기자가 본 홍준표. 전 최대한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분도 어릴 때 배고픈 경험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옛날 생각 한 번만 더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장이 그런 말도 했었죠.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런 그 표현뿐만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표현들은 다 동원해봤는데 별로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향이 미미하십니다. 영향을 좀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맨날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기 얘기 과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배가 고팠는데 물만 먹고 다녔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물만 먹으라고. 아니 그 물은 무상 아니냐? 그 물 돈 내고 먹었나? 학교에서 틀어주고 다 무상으로 줬지? 그런 생각을 못해. 에이. 그래서 하여튼 이 주민 소환 문제는 투표해가지고 정말 끌어내릴 때까지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압박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 토크 계획은 김상곤 위원장 아까 뭐 질의응답 이걸로 계획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김상곤 위원장뿐만 아니라 세 분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그 팬카페가 있거든요. 김경수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팬카페 회장입니까? 네. 팬카페 회장님. 지금 팬카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천안 보시면 1,000명. 아, 네. 제 팬카페는 2만 명이 넘었는데. 그 위원장께 김상훈 위원장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팬카페 회장인데 질문은 여기다가 하고. 중요한 거가 생각해요. 네, 하십시오. 1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셨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뭔 얘기인지 그게 좀 공감이 가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볼일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알아듣게 지금 문제에 뭘 해야 사람들이 우리 했던 혁신안을 어렵지 않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뭘 했으면 좋겠냐는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홍보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 아주 필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전번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어딘가 일요신문에서 한던 건가 인지층에서는 92%가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대로 뭐 기자들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실제로 이 혁신안은 제도적인 혁신안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행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당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지 혁신안 자체 만들어진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실시되면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저희 안의원 안철 백성들이 제대로 몰랐으니 혁신된 게 아니다라고 혁신이라는 실패다. 회장님 수위를 조절을. 수분을 넣고 방송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정말 자신 있게 대시 잘 모르는 게 많아요라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저희 소득세들 입장에서는 덜 답답하죠. 무례하다고 회견하셨죠? 예, 아니 안모 의원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성급하시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나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이제 너무 성급하시다. 두 번째는 좀 예의가 없다. 전임 공동 대표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당의 어려움에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 성급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무책임한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에 안 의원이 이제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건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 혁신을 앞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당의 지도부나 또 당의 중진이나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우리 당이 바뀌는데 또 혁신되는데 앞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예. 지난번에 우리 당 안에서 사실은 민주 지도자 회의에서 혁신위원장님한테 우리가 가죽 신발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고 다니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신발이 그 신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1,600~1,7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 500명 가까운 분들이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라고 이제 꾸리셨어요. 그걸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고 또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좀 앞서서 좀 같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드셨는데 다행히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그 발기인 대회도 하고 이제 결성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발기인 대회 갔는데 뜻밖에도 신발을 하나 선물 주시면서 이 혁신위원회 활동하면서 이것이 다 달아지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달아지려면 멀었습니다. 네. 저도 가죽 신발을 주시면 얼마든지 닳게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혁신이기 때문에 가죽 신발. 다음에는 그 디자인도 생각해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신발이 우리 여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당에 출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이 신발을 신고 다녀요. 빨간색을 밟아버리겠다고. 그래. 아까부터 손흔든. 예. 저는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고 집은 장류입니다. 선거하기만 오게 됩니다. 올 있도록 제가 스케줄 조정을 해서 선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윤수 도방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마 저래가지고 선거를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뭡니까 보궐선거는 거의 투표율이 뭐 30%, 30%밖에 안 되는데 그 젊은 정보를 하나 선거운동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고성군수 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고성에서도 살았고 의지에서도 살았고 네, 제 선거 얘기한 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쓰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정의당한 사람, 그 다음에 새누리당한 사람, 저는 새정치 연합 진짜가 나타났다 하고 이재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프랜스 제가 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당에서 뭐 나한테 줘야 돼. 진짜 뭐 줘야 돼. 계속 지금 보면은 뭐 진주 어려운 제가 진주에서 학교 초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근데 진주에 올라가면 생각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실. 잘하고 뭐 그런 걸 갖다 계속 가지고 이슈화 시키면 오히려 새정치인한테 독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노인들을 좀 연세 있으신 분 타깃으로 삼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걸로 제가 알아듣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고성군수 후보 우리 백 후보가 100원 택시라든가 이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몇 개 갖고 왔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든 사실은. 그걸 좀 많이 알려서 뿌려서 뭐 홍보 전문가가 계시니까 잘해주시겠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면 맞는 말씀이신 게요. 고성이 이제 인구가 55,000명입니다. 그 중에 그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가 35%가 넘거든요. 이제 고성읍은 전체 인구의 한 43%인데 그쪽은
평균 인구가 한 40대 초반인데 면 단위로 가면은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에 대해서 선거를 이제 어떻게 치를 건지 대책을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백두현 후보가 외모가 일단 어른들한테 잘 먹히는 외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 단위에 계시는 시골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정책연구소 발족식이나 이런 얘기들이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뭐 도당 정책연구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는 끝에 나온 거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이번 고성 군수 선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경남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저는 우리 당 자체가 어르신들에 대한 여기 우리 선진교 고모님도 계시고 노인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은 젊은 사람들 투표율 얘기했지 어르신들 얘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한테 독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당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하면 저는 뭐 돌아섰던 어른들의 마음도 반드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외모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디. 네. 아니, 여기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네. 짧게 한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송혜원 후보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후보위원장이 오시면서 당의 정책이 뿌리는 동선이 좋아졌다. 이렇게 세련돼진 것 같아요. 좀 당이 촌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슬로건을 아직 오늘 슬로건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에 확 띄는 슬로건. 예를 들면 홍준표시장님 자신이 있거든요. 감사 없이 예산 없다. 뭐 개는 써도 기차는 간다. 이런 눈에 확 띄는 슬로건 개발을 찍어주시면. 제가 이제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홍보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결정을 잘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게 하나를 모으질 않아요.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잘. 다들 공감한다는. 그 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회의는 항상 모래시계 놓고 해요. 30분으로 딱 끊는 데도 있고요. 절대 1시간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만 이만큼씩 주는데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결론을 달라는 거예요. 정책을 뭘로 끌고 나갈지, 우리가 이 전략은 뭘로 할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추석 홍보물 오늘 새벽까지 이제 마무리해서 카피를 넘기고 왔는데 교과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교과서를 딱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가 자칫 그냥 위험한 사례들이에요. 그 많은 오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얘네들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빼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우리 이제 녹음을 하고서는 집에 11시 반에 들어가서요. 근데 그때 제가 9시에 도종환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국정교과서로 가지 않아야 할 5가지 이유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가지 좀 심플하게 해주시면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길게 해주셔서 1시간 반을 제가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줄이고 외주업체 스탠바이 하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주고 그 디자인 오면 다시 컨펌하고 내용 주고 컨펌하고 3시 40분에 끝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5가지 이유인데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능하면 중학생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 쉽게. 근데 쉽게 바꾸는데 혹시 쉽게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근데 인쇄물을 넘겨야 돼요. 모든 인쇄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치고 또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화통화 계속 하고 나서는 사장님 이제부터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둘이 책임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글자가 틀리거나 뭐 오자 탈자는 사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답을 받고 3시 40분에 끝났는데 이 당에서는요. 그 사람 아마 참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봉 주제에 자원봉사자 주제에 새벽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요. 아이디어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의견을 내지도 않고 결론을 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이제 다들 뭐 그냥 때리기만 하죠.
그래서 이게 고쳐져 가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홍보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이 시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쪼면서 이제 가는데 그 정책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추석 홍보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요. 추석 홍보물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뭐 아주 좀 아이디어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일을 좀 익숙하게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안에서 좀 해집고 슬로건도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3시 40분에 주무시고 오늘 여기 오려고 아침에 한 7, 8시 일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도 어제 3시 40분까지 술 먹고 정청래라고 하셨어요. 에이. 술 먹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여기 출발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주최 측에서 40분만 토크 콘서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1시간 20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저는 느끼고 어쨌든 이건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에 나가니까 전국 방송으로 나가니까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이 전국 방송에 나올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진짜 나타날 때 초대할 계획도 없어. 우리 사실 김상곤 위원장이나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진짜 나타나 출연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못 나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대표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진짜가 나타났다에 제가 앞으로 출연할지 안 할지 한번 내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여부를 떠났어요. 오늘은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이제 정책연구소가 단디인데요. 정책연구소만 단디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도당도 단디 도당,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을 꾸렸으니까 총선기획단도 단디 총선기획단,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캠프가 꾸려지면 단디 캠프.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남도당만큼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책연구소 이름처럼 단디할 수 있는 그런 도당을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면은 거의 폐인 수준이거든요.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가는 행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니까요. 이런 분들의 열정이면 우리 경남도당이 정말 단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미리 가신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재밌지 않았습니까? 이 토크 콘서트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흔쾌히 경상남도에 내려와서 다음부터는 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겠네. 진짜가 나타났다를 경남으로 계속 초청하면 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